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7급 경제학 2013년도 기출문제를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제 모형을 가정한 국가의 잠재 총생산 수준이 Y 스타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모형 GDP죠. 4만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총생산 갭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이 설정해야 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화당국이 이자율을 결정을 해가지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 사실 이거는 뭐 ISLM 곡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케인즈의 단순 모형에서는 여기서 이제 꺾여지게 되는 게 여기가 지금 4만 이렇게 되어 있고 ISLM 모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총 공급 곡선이라 할게요. 그럼 총 수요 곡선은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ADAS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이제 총 수요 관련한 CIG가 C I, G, 순수출. 요게 여기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 여긴 스타라고 했습니다. 달성돼야 되고 얘가 LM이고 얘가 IS면 여기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뭐 LM 곡선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 요 식에 적용을 해가지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는 이자율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Y라는 식을 쓰면 C, I, G, 그 다음 순수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시죠. 14,000 C 지금 넣고 있어요. 플러스 0.5 Y-T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000 R 연산하기가 좀 귀찮긴 하네요. 그 다음 더하기 I는 또 5,000 마이너스 2,000 R 이게 이제 투자 쓴 겁니다. G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5,000 그 다음에 G 할거 순수출은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가 얼마야? 텍스가 8,0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8,000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가 4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만 되어 있습니다. 요 값을 푸는 거야. 여기도 4만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4만 집어 넣으시게 되면 그때 R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값은 이렇게 뭐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 한번 해서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델-토빈 효과에 따랐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때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화했을 때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과 관련한 그게 이제 피셔 가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에 따르면 자, 명목이자율을 I라고 할게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에는 실질이자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피셔 효과죠. 장기에 피셔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자, 이렇게 쓸게요.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물가상승률 이렇게 예상물가상승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힘이 그대로 명목이자율의 장기니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불변 요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먼토 효과는요. 약간 케인즈의 단기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케인즈의 단기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단기에 먼델-토빈 효과인데 이름이 길어서 저는 먼토 효과라고 불러요. 먼토 효과는 자, 명목 이자율이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볼게요. 아니, 기대 물가가 올라갔어. 예를 들면 10% 올라갔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이자율이 한 6%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야. 10%까지 다 반영되면 장기의 피셔 효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마이너스 4%로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토 효과에 따랐을 때 맞는 것은 요건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해야지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화폐 수요는 명목 이자율이 상승해야죠. 화폐 수요는 명목 이자율에 영향 받는데 명목 이자율이 상승해 버리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투자는 실질 변수니까 실질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투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실질 이자율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명목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화폐 수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보통은 이제 피셔 효과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먼토 효과, 단계 효과, ISLM까지 해서 그래프에 넣긴 하는데 요즘은 또 ISLM 곡선을 많이 안 하기도 하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13번 볼게요. 한국 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A가 한국 대신에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했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할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생산을 안 하고 미국에다 만약에 생산을 했다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생산해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직원을 대부분 현지인으로 고용을 했대. 그럼 생산을 어디서 했어? 미국에 생산을 했는데 또 직원을 현지인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니,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하고 그리고 한국 법인이 100%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미국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국의 GDP나 미국의 GNP라 할 수 있죠. GNI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와 GNI가 모두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GDP랑 GNI, GNP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부는 어떻게 돼? 미국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미국이 생산했어. 100만큼을 생산했어. 그럼 이제 100만큼 생산한 걸 가지고 이제 이게 생산 국민 소득 아니겠습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GDP야. GDP. 이제 분배를 해주죠. 근데 미국의 사람에게 일부 분배를 하고요. 당연히 지분이 한국 사람이 저기 한국 법인이 100%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도 일부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20을 분배하고 미국 사람에게 80을 분배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가져가는 GNP, 이거 둘 다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당연히 미국의 GDP 증가분이 GNP 증가분보다 더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GNP잖아. 그러니까 GNP도 증가하는데 GDP보다는 작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오케이? 자, 근데 한국의 GDP가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에 투자했다가 미국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의 GDP는 감소해.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으로 그게 가버렸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한국의 GNP라고 할게. GNP. 네, GNP는 100만큼 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20만큼 이렇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0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3번이 좀 그런데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GNP가 더욱 중요해졌다?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GDP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거랑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투자 생산해서 GDP 하는가 GNP보다는 전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수출과 수입, 투자 이런 게 왔다 갔다 개방 경제가 되면서 GDP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13번 볼게요. 자, 통화정책에서 신용 중시 견해, 신용이 크레딧이잖아. 약간 우리가 이제 금리나 통화량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신용을 그냥 바로 증가시키는 거야. 신용이라는 게 약간 대출을 직접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중시 견해는 금융 중개가 물가와 생산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신용을 증가시키는 거야. 은행과 차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빌려줄까 하다 보니까 신용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 할당하게 되는 거. 그래서 비대칭 정보 하에서 대출이라는 말이 이게 신용이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에서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자율을 높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아니, 만약에 원금조차 그 사람 빌려간 사람이 파산해서 원금조차 갚지 못하면 괜히 빌려준 사람만 손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선택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신용할당이야. 역선택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신용할당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면 은행의 대출과 채권은 완전 대체제.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지금 중앙은행이나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시면 내가 자산으로 보유할 때 채권으로 보유할 수 있고 우리 금융자산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금하고 채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어떤 걸로 할래? 은행에 예금할래? 국채를 구입할래? 이런 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약간 예금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금과 채권이 대체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15번. 단일세율 소득세에 대한 찬성의 근거. 여러분, 아니 소득세가 되게 복잡해요. 세법 같은 거 보면.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여러분 그냥 부가가치세 생각해 보세요. 10% 세율로 단일하게 과세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조세 제도가 복잡한 게 좀 해결될 수 있겠지. 막 누진 조세 제도 하면 계단식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심플하게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제도에 대한 복잡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제도가 뭐 제도 구조라고 할까? 구조가 단순해지게 됩니다. 단순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맞고 예, 그래요. 교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제도가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유능한 세무사를 고용한 사람이 세금을 절세하려는 그런 요인이 막 발생하는 거죠. 조세 회피를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조세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부가세 10% 그럼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을 때 부유한 사람이 먹거나 가난한 사람이 피자를 먹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10%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지 공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평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수직적 공평성이 바로 그거야. 공평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살짝 할까요? 공평성 측면에서는 두 가지 공평성이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이 있으니까 수평적 공평성이 있겠지.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면요. 똑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세금을 똑같이 내라. 이게 바로 수평적 공평성입니다.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수평적 공평성과 달리 수직적 공평성이다. 이렇게 보면은 수직적 공평성. 자,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다르게 내라. 이게 바로 수직적 공평성입니다. 다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우리가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진짜 공평성은 약간 우리가 수직적 공평성의 그런 느낌이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자, 강상류에 위치한 A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하류에 어민이 있어. 여기 강상류에 공장이 있나 봐요. A라는 공장이 있어요. 오염물질을 막 배출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하류에 어민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나 보죠. 물고기를 이렇게. 안 이쁜 물고기가 됐네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A는 자사의 오염 배출이 B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대. 원래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생산과 관련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100톤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로운 외부성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외부성이 해로운 외부성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외부성 관련된 그림 아니겠습니까? 수요 곡선 있고 PMC, SMC, SMD까지 사실 여기 데미지까지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런데 우선 그건 빼고 PMC 여기는 수요 곡선 여기는 이제 PMB, SMB 다 되고요. SMC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SMD 데미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 뭐 좀 기본적인 거라서 요만큼의 생산 과정에서 외부 비용이 발생하죠.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네. 지금 뭐 계산 문제로도 잘 보셔야 되는데 뭐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사회 전체적인 최적은 여기란 말이야.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여기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가 되는데 얼마라고요? 지금 100톤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100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A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00톤 사회적 최적 생산보다 과다, 오버가 되는 거야. 아니면 과대,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해로운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오염 배출 문제는 기업 A와 B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약간 협상,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약간 코즈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코즈 정리라는 거 할 때 우리 앞에서 흡연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더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 뭔가 제시를 해서 보상을 해서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없이도 오는 말이 안 되지. 보상을 통해 가지고 둘 다 윈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래 비용이 거의 무시할 만큼 없다는 가정하에서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피구세 오케이 해결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류에 어민이 많아질수록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거래 비용이 거래하는데 협상하는데 비용이
커져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17번은 한국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국제수지표. 이거 우리 제 짱박사 경제학이나 기본서에 보면은 왼쪽 차변과 대변 해가지고요. 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부채 해서 나타내는 건데 뭐 매번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외환시장에서 8억 달러를 매입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기타 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증권은 아니지. 그러니까 답이 1번. 왼쪽은 그 차이 준비 자산을 위해서 8억 달러만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8번 볼게요. A국이 수출 물품의 단위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럼 수출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을 권장하는 겁니다. 교육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국과 소국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소국이라는 것은 우선 요거 두 개 같이 보면 소국이 뭐예요? 국가 규모가 작다라는 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대국은 뭐예요? 대국은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월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요게 이제 대국이고요. 소국은 국제시장의 가격이 있잖아. 요거에 대해서 영향을 못 미쳐요. 고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요. 보조금을 지급을 막 했단 말이야. 그럼 수출을 더 촉진했단 말이야. 그럼 대국이면 수출품의 가격이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수출량이 증가하면 증가로 자 수출품의 가격을 우리 수출품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수출품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교육 조건을 한번 볼게. 교육 조건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수험 경작에서는요. 그냥 수출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그걸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수출품의 가격, 임포트의 가격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했잖아. 이렇게요. 그럼 교육 조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뭐 기억은 맞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국 같은 경우는 수출품의 국내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 자체는요.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가 지금 수출하는 나라잖아.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국내 시장 가격보다 국제시장 가격이 훨씬 더 비싸서 국내 시장의 가격, 도메스틱 가격이 싸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싸게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스파게티 생산할 때 시장에서 공급자와 생산자와 소비자 보시면 돼. 스파게티 생산할 때 백종원 선생은 저보다 스파게티를 훨씬 더 싸게 생산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메이커가 돼서 공급자가 되고 수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수출 물량은 이만큼이야. 아시겠지만 수출량, 수출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다가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가지고 비싸게 가격을 해외 시장에 올리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비싸지게 되니까 소비량이 감소해요. 근데 생산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초과 공급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의 크기가 초과 공급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수출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을 좀 더 촉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을 조금 더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서브시디를 할게요.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가격을 더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뭐야 해가지고 소비량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
그래서 국내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더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의 크기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국내에 이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내 가격이 올라가는데 세계시장 가격이 이렇게 낮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의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은 생각이야.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국제시장 가격으로 싼 물건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관세까지 부과한다라는 게 전제로 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국내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출과 관련한 보조금이라든가 소비자나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 옛날 문제니까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자, 교육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소국 같은 경우는 뭐 생산을 더 하던 어떻게 되던 대국이 아니라 그러면 수출품의 가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교육 조건은 그냥 불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조건의 시장 가격,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미치지 못하냐? 그게 바로 차이점이죠. 그럼 뭐 기억 디귿 됩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9번. 자, 핵심 올린 정리 되겠습니다. A국과 B국이 두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두 재화를 X, Y를 생산하는데 두 재화 X와 Y의 생산 기술은 서로 다르지만 기술은 동일합니다. A국과 B국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A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비중이 노동이 100, 자본이 50 이렇습니다. A가 100, K가 50 이렇게 있죠. B국은 어떻습니까? B국은 자, 언제나 이거는 핵쇼홀링 관련해서 노동이 풍부하냐 자본이 풍부하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비율을 잘 보셔야죠. 자, 노동이 180이고 자본이 60 이렇게 있습니다. LB가 180이고 그 다음 KB가 6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A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자, 보통 이제 L분의 K로 많이 쓰죠. 그래서 L분의 K 해가지고 A국 한번 볼게요. 하점자로 쓰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100분의 50 이렇게요. 자, B국은 어때요? B국은 L분의 K B국은 L이 180이네. 180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A국은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등호가 이게 더 커. 그럼 분자에 초점 맞춰서 보세요. A국의 K가 B국의 K보다 더 크니까 A국은 상대적으로 그래요. A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풍부고 B는요. 상대적으로 둘 다 이제 절대적으로는 노동이 많지만 뭐 한 나라 입장에 봤을 때 노동이 훨씬 더 크지만 상대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B국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선 기억 보시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B국이다. 아니요. A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X제랑 Y제를 한번 볼 건데 X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Y의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생산함수 할 때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잖아요. 기본적으로 Q라고 할게요. Q라 할 때 L의 알파, K의 베타 이렇게 할게. 자, 이거일 때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이죠. 이거일 때 오케이? 이해 가시죠? 아니 알파가 베타보다 커. 알파가 클수록 당연히 노동 위에 붙어 있으니까 L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소중해. MRTS가 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생산 방식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이 재화는 약간 노동 집약적인 생산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할 때 얘는 2니까 X는 어떻게 돼? X는
그래요. 노동을 훨씬 L이 소중한,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쓰는 소중한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집약적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X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니, A국은 자본이 풍부하잖아. 그럼 자본집약제인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겠지.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이 소중한 생산 방식을 사용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국은 Y제에 B국은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다음 20번. 자, 솔로 성장 모형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솔로 성장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자, 신고전학파 생산 성장 모형이라 보시고 이게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 나와 있으면 이렇게 Y는 FK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일정 부분만큼이 SFK 이렇게 저축으로 자본에 대한 공급의 느낌입니다. 자본에 대한 니즈, 수요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보시면 공간이 그래서 인구 증가율에다가 감가상각률에다가 기술진보율까지 집어넣어서 K 이렇게 되고요. 균제 상태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1인당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균제 상태, 1인당 소득.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국가별 1인당 GDP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약간 무난한 것 같은데 N이 변하면 1인당 Y가 소득이 다를 수 있겠죠? 뭐 약간 좀 싱겁긴 한데 오케이. 자, 지속적인 기술 진보는 1인당 GDP의 지속적인 그거를 거기 보시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는 지속적인 여기 보시면은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저축률은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므로 저축률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요게 S잖아. 저축률. 네. 요게 올라갔다라고 할게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균제 상태에서의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은 증가합니다. 근데 늘상 그런 게 이제 항상이 들어가면 좀 그렇죠. 항상 저축률이 높을수록 좋다? 그럼 여러분 소득 버는 족족 100% 저축하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럼 굶어 죽어요. 현재와 미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황금률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지. 자, 골든 룰이라는 황금률은 바로 뭡니까 하면요. 가장 바람직한 1인당 자본량의 황금 수준은 그래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 상태, 요거를 1인당 자본 축적의 황금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아시잖아. 여기 나와 있는 그냥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게 뭐랑 똑같을 때 MPK와 요게 같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진보율까지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량이 황금률 안정 상태보다 만약에 더 현재 크다 그러면 저축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살짝 미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강의를 설명을 확장하면 좀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이렇게 있고 요거 두 개가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는 상태가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황금률 이렇게 골든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가 1인당 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1인당 소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서 가장 극대되는 요 상태. 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요거 접선의 기울기 나타내는 게 이게 MPK. 여기가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이렇게 아니면 요까지 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황금률 상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Y는 FK 요거죠.
요거는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바로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황금률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다? 자본량이 황금의 안정률, 황금률 안정 상태보다 크다면 지금 상태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까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상태가 여기 K0라고 할게요. 골든룰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1인당 자본을 줄여야 돼. 줄여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1인당 소비가 더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축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1인당 자본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솔로 모형은 자주 출제되니까 좀 기본적인 식에서 내생적 성장 모형의 AK 모형까지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 봤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 7급 2013년도 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